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둘 다 저출생 공약을 발표를 하는데요. 민주당은 저출생이고 국민의힘은 저출산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총선 4호 공약인데요. 저출생 지원 정책, 그리고 국민의힘도 공약 개발본부에서 저출산 문제 해법 마련 뭐 이런 등등. 근데 사실 우리가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 정치에서 늘 한 꼭지씩 화두로 저희가 다뤘던 이슈이기도 한데 사실은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책이 과연 이게 해결 가능한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까,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생기는 어떤 길이 열리는 건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한데, 여기는 드림연구소만 있는 게 아니라 정책연구소도 있잖아요. 밤낮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니까. 예, 너무 심각하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인구 재앙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이거는 국민들께서 설명하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이제는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인구 재앙이라는 것이 네 가지로 저는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가 초저출산이고요. 두 번째가 초고령화, 연동돼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수도권 과밀. 지금은 뭐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마지막이 높은 자살률입니다. 뭐 저는 자살률이나 뭐 초저출산, 초고령화는 논외로 하고, 이게 왜 제가 수도권 과밀과 공화국 문제에 먼저 저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냐면은 이게 해결이 돼야 초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렇게 돼야지 인구당 그 부양비 기준에 따라서 이 초고령화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과거에 3명이 1명 부양하다가 지금은 1명이 1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되니까 시대는 더 어려워졌는데 부담은 3배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고, 젊은이들은 이제 나이 안 듭니까? 안 아픕니까? 뭐 미래가 없습니까? 이게 다 꼬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저출산 문제는 너무나도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인데 이걸 해결하는 정치권의 고민이 너무 얕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폭탄 지원하고 아니면 어떤 복지를 강화하고 이 한 가지만 해서 해결될 게 아니고요.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11월 달에 저출산 관련된 심층 보고서를 내놨는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입체적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뭐 한국은행하고 짠 게 아닌데 저희가 냈던 이 제로국가론이라는 민심동행의 1호 공약이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고요. 이제 발표를 곧 할 건데 이 제로국가론의 핵심이 제로시티인데 이 제로시티를 통해서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이 오명부터 먼저 벗자. 그렇게 해서 인구 분산을 자발적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쓴다면 그 안에는 복지 정책도 있고 교육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대도시 중심으로 우리가 수도권에 뭐 강남이든 뭐 대치동이든 살기 좋은 데들 있잖아요. 그걸 이식해서 우리가 만든다면은 지방 소멸도 이제 극복하면서 인구의 자발적 분산, 이걸 통해서 초저출산을 한번 해결해 보자. 그럼 초고령화까지 같이 극복이 되고, 그럼 행복지수 올라가니까 자살률도 같이 낮아지거든요. 저희 민심동행은 좀 본질을 좀 봐보자. 이 초저출산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좀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그 대치동이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인프라 같은 게 뭐 강남이나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지수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방이 지금 소멸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도 부울경 메가시티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전 그것도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법을 통해서 저는 거의 뭐 지방에 대해서 혁신적인 권한 이양과 혁신적인 제도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인프라 구축이랑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로시티 핵심은 제로국가론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게 안전망 국가, 리셋 국가, 회복 국가거든요. 그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지방이 소멸되니까 학교가 비어갑니다. 그러면 그 비어가는 학교들에 대해서 서울도 빈학교가 많아졌어요. 그렇죠. 인구가 없으니까. 근데 특히 지방이 더 심각하니까 뭐 의료 문제는 다양한데 일단 핵심적으로는 학교와 기업 중심으로 그 지방에 소멸되는 도시를 잡아서 인구 20만에서 50만까지를 기르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성 동탄이 이제 100만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 가장 큰 핵심은 기업이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기업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유인책을 주는데 저희는 세금 제로. 그러니까 세금 제로를 통해서 기업에다가도 당연히 세금을 깎아주지만 이 제로시티 핵심은 거기 사는 사람들, 수요자 중심들로 해서 거기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세금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주자. 그렇다면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등등등등의 세금 또 내지는 준조세 부담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제로로 만들어주자라는 매우 혁명적인 공약이거든요. 야, 이건 인구 문제가 일단 심각하기 어떻게 때문에. 생각하세요? 인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혁명적 대안이 나왔는데 네. 뭐 동의하세요? 어떻게 보면 요 문제 뭐 되게 미세하게 되게 네. 다양한 얘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개는 또 저보다 더 개혁적이다, 급진적인, 급진적 혁명이다 네. 이런 생각 드는데 네. 그만큼 이제 신인규 위원장님도 원래 보수 정치인이지만 심각하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1호를 뭐 저출생, 뭐 국힘에서 저출산으로 네. 잡았다는 거는 일단 그 포인트는 잘 잡았다. 다만 이제 미세하게 어떤 식으로 이 경쟁을 할 것이냐 또 다른 문제고. 네.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심각하다는 거 다 알고 아까 모든 국민들이 그 아까 최상병 건이라든지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듯이 이것도 다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냐? 결국에 이건 또 정치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네. 사실 이게 또 정치에서 아까 딱 말씀하신 거 공감하는 게 이것만 하면 됩니다. 뭐 성장만 하면 됩니다. 뭐 격차 해소만 하면 됩니다. 이거 일단 믿으면 안 된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오늘 또 노무현 재단 이사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또 얘기를 맞아요. 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그 차원에서 한번 상기시키자고 네. 상기시키고자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가지 그 참여정부의 중요한 네. 그 철학이 있었는데 네. 일단 그 동반 성장. 네. 다들 아시다시피 성장과 분배를 같이 하자. 네. 그리고 개혁 개방.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균형 발전.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장기주의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비전 2030으로 그 당시에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그렇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국가가 가야 되는가 그런 네. 지도자의 고민이 담긴 거였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이 중에 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동반 성장 그 지금 잠재 성장률도 1%대라고 네. 그러고 격차 해소 이 뭐 금투세 폐지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그 재산 양도세 네. 이거 10억을 50억을 완화해주고 이런 문제로 도대체 어떻게 부자 감세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냐. 네. 특히 더 심각하다 보는 건 그럼 결국에는 이게 서민 중산층들한테 부담이 가거든요. 이 세수 감소를 채우려면. 그러니까 이래놓고 말로는 뭐 저출생 중요하다 혹은 뭐 국힘에서도 저출산 1호로 하겠다 말은 알겠는데 뒤로 본인들이 예산 이 어떤 식으로 배정하고 있는가 네. 이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 이제 총선 네. 때 심판을 받겠다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만 네. 말씀 더 드리면 인구 문제만큼은 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민받자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출산율에 대해서도 극복 모델과 적응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제가 만나본 분들 거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보수 쪽에서는 극복 모델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요. 소위 진보 쪽에서는 이제 적응 모델 네. 그냥 좀 받아들이고 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인구가 꼭 많아야 돼. 뭐 이런 그렇죠. 뭐 얘기를 그런 하죠. 얘기도 많고. 네. 근데 저는 뭐 누가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당면한 인구 재앙이라는 것은 이 인구 문제가 국가의 3요소 중에 하나기도 하지만은 네. 결국 시장과도 연결이 되죠. 이 시장이 형성돼야 국가가 또 돌아가니까 거기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리 공동체 안정을 위해서는 뭐 윗세대들도 어쨌든 국가가 영속적으로 가면서 뭐 부양도 하고 여러 가지 부담들이 따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복잡한 문제를 가장 단순하게 풀려는 정치인들은 일단 틀린 답이다. 그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그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러프하게 안을 내놨는데요. 그나마 지금 뭐 굉장히 혁명적인 그리고 급진적인 대안들 그리고 원칙적인 대안들을 주셨지만 이 양당이 내놓은 공약 가운데 그래도 어느 쪽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한 위원장 오늘 오후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출생 지원 대책. 그러니까 뭐 자금을 지원하든 뭐 이런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의무화. 그런데 이 육아휴직에서 대상 연령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 이런 정도가 알려져 있고요. 민주당은 어떤 게 있냐면 여기도 이게 있습니다. 일단 자녀를 출산하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그러니까 애를 낳았으니까 네. 육아휴직 하겠다 이거를 자동으로 그러니까 회사에 눈치 보지 않고 법률로 뭐 이렇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등록해서 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보육을 사회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제 이런 거죠. 온 동네 초등 돌봄 교실 뭐 제도 확대하는 거 뭐 이런 등등인데 이걸로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느 당이 좀 더 낫습니까? 민주당이 낫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네. 뭐 저한테 뭐 편향됐다는 얘기를 친구들도 해요. 근데 네. 뭐 그 비난 자체를 제가 뭐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아주 큰 틀에서 그 철학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이재명 대표의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국가의 책임을 키워가자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윤석열 정부나 국힘의 입장은 사실 이미 철진한 신자유주의 갖고 와가지고 그 각자 도생.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 최소화하고 지금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맞았던 시점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엔 그런 식으로 가서는 답도 없다. 심지어 자유시장 경제 그렇게 얘기하더니 본인이 또 은행이라든가 여기저기 개입할 땐 또 열심히 해요. 네. 그럼 문재인 정부 왜 그렇게 비난했나? 그러니까 좀 앞뒤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미흡한 점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네. 이 일관성 있게 국가의 책임을 늘려가는 쪽으로 가고 그게 이제 아까 온 동네 초등 돌봄이나 이따가 뭐 발표될 저출생 공약이나 이런 걸로 증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애를 둘을 키워봤거든요. 근데 휴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휴직을 하면서 아이를 그 부모가 같이 이제 키워가는 건 이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경력 단절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근데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취업해서 현장으로 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본질적으로 이런다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변화되어야 어떤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살만한 세상이 돼야 되거든요. 나 말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도 내가 죽더라도 이 사회에서 살아볼 만해. 라는 어떤 그런 희망의 근거들이 좀 생겨야 되는데 지금 청년들의 삶을 보면 저희보다 경쟁은 너무 더 치열하고 저희 세대보다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뚫고 간다 한들 그 다음에 미래나 희망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회사 가도 똑같고 계속 언제까지 이런 지루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답답함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육아휴직 의무와 휴직 자동 등록제 이것이 과연 저출생의 대안이 될지 저는 앵커님께서 좋은 부분 짚어주셨다고 보는데 이게 한국은행 보고서에 또 나오는 얘기예요. 네. 높은 경쟁 압력 이것이 부담과 불안으로 작용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너무 가볍게 하고 그냥 돈을 주고 뭐 국가가 뭐 대충 동네가 돌봐서 애를 같이 키우자. 제가요 그 고교학점제라는 제도도요 지금 학교 일선에서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저 정말 걱정입니다. 2025년도부터 이 학교가 일선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걱정인데 출산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뿌리자. 그럼 애를 낳습니까? 첫 번째 질문. 돈을 뿌리면 애를 낳나요? 그동안 20년 동안 500조를 뿌렸잖아요. 네. 애를 낳습니까? 안 낳거든요. 그럼 복지를 더 강화해서 강제하자. 뭐 휴직제를 네. 강제로. 그럼 경력 단절 문제라든지 기업에서 거기서 오는 부담감을 풍선 효과로 다른 데에 전가시키진 않을까요? 이런 걸 다 따져 물어 가지고 정책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낳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정책은 너무 가볍고 그 피부만 긁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만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 그 제일 지금 심각한 게 입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일본에서도 나가라야마 사례도 있고 거긴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네. 게다가 지금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요. 참 신기한 게 세종시 같은 데는 지금도 아이를 1.3명인가 5명을 낳아요. 네. 근데 대도시 있죠. 서울, 부산, 광주. 대도시들은 0.6도 안 됩니다. 0.5에서 지금 제일 밑에 꼴찌로 와 있거든요. 이 왜 이럴까? 대도시인데 더 살기 좋고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것 같은데 더 안 낳아요. 결국 주거비용, 생활비용, 물가, 일자리의 불안, 부담 이것 때문에 못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을 지금 이 나온 양당의 이 대안들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하셨지만은 이게 실효적이지 않다. 혁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더 공개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예. 진전된 안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대선 때 이재명 그 당시 후보님 같은 예, 경우에도 뭐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라든지 아니면 뭐 난임 부부들 네. 그 지원하는 거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같이 병행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쉬운 게 그거예요. 뭔가 어떤 그 사안마다 경쟁을 해서 네. 어떤 게 더 나은가 이거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그걸로 그럼 정책이 뭐 네. 여당 야당 거 없이 예. 쭉 가야 이게 해결된다는 건 다 맞아요. 공감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냥 아예 지금 그 자체도 안 되고 통으로 사람 아예 죽이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많이 있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논의가 돼야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 그럼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할게 네. 뭐 조정을 하고 아예 바꿀게 이게 되는데 그 자체를 아예 막고 있습니다. 그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은 뭐 저출생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저출생 문제, 뭐 교육 문제, 그다음에 보육, 뭐 양육. 예, 네. 보육, 양육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단 돈이 없어요. 정말. 지금 국민들이 일단 돈이 없어요. 지금 가처분 소득 쓸 돈이 없는 돈이 거죠. 없는 거예요. 고금리, 뭐 진짜. 고물가. 예. 일단 이자 내야 되고 살 일단 수가 월세 없는 내야 거예요, 지금. 되고 예. 근데 부자 감세하고 마트가- 있잖아요. 부자 감세하고 세금은 또 다 그 대통령의 그 관점이 딱 그렇게 박혀 있다는 게 확인되니까 그 저는 와 절망이에요. 딱 한 진짜. 가지만 저는 네. 강조하고 싶어요. 예. 제가 뭐 제로시티 오늘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책 한 권이 나오겠지만은 네.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인구가 우리 그 헌법에도 나옵니다. 120조 이후에 국토의 균형적 발전. 전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상당히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이분은 철학이 있는 지도자였고 네. 미래를 내다봤었고 용기가 있었던 분이에요. 네. 지금 그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철학이냐? 우리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국토를 넓게 효율적으로 쓰래요. 네. 그럼 지금 수도권으로 인구가 2,500만 앞으로 이제 3,000만 계속 몰려올 쏠림이 겁니다. 있죠. 그럼 그 국민들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회가 다 수도권에 몰려 있고 여기 와야지 본인의 남은 여명을 살 수만 있겠다. 네. 거기에 간절함에 올라오는 사람들 뭐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올라오면 다 같이 불행해지고 지방은 또 인구가 없어서 불행이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민주당 방식으로 지방 균형 발전해가지고 기관 내려보내서 강제로 찢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내려갑니까?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누구 그러니까 여야 탓하자는 게 아니라 지방 분권이라는 토대 위에 정말로 혁명적인 공약을 통해 가지고 그 대도시들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제로시티 같은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해서 인구가 내려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종시 모델처럼 아이 낳지 말라 그래도 본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터전을 안 만들어 놓고 왜 애 안 낳아? 자꾸 서울 올라올 거야? 이렇게 접근하고 돈 뿌려주니까 사람들이 네. 그 돈 받아서 100만 원 받아가지고 네.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더 낳으실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예. 겁니다. 아니, 그리고 당장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강제 이주 비슷하게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더 가냐는 여의도 거예요. 맨날 그 지금 그 노동조합에서 집회하고 있거든요.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타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움직여야 되는데 정부가 혹은 정치권이 정책이 이렇게 해라고 결정하고 따라와 이렇게 하면 지금 같은 시절에 반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만 덧붙이자면 예.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그렇게 그 지금 필요한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은 국가의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네. 이 시장의 엄청난 저항을 좀 뚫고 가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고 물론 그 부작용도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 네. 그 오창석이라는 그 작가님이 네. 민주당 DNA 갈아엎기라는 책을 내서 네. 아예 그러니까 DNA를 바꾸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비수도권의 법인세 인하라든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것들은 예. 이재명 대표님을 통해서 좀 바꿔가자. 예. 이거는 그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들이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혁명적 발상이 필요한 시기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정치권으로 넘어오면 약간 소확행류의 정책들이 나오고 이게 사실은 쉽거든요. 정책 입안하기가. 그리고 그때만 때우는 거예요, 선거 때만.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이런 걸 해주면 아 그래도 휴가 좀 늘려준다니까 좀 찍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철학이 있는 접근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미래 사회를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 국가의 모델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